안녕하세요. 수도권 근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나이가 같은 형님과 함께 살고 있고 카페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저와 형님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 24시간 내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제 지인들은 아무리 그래도 형님인데 불편하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친정 가족과도 이렇게 붙어 있으면 불편하고 사소한 의견 충돌로 싸우게 마련인데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님과 같이 있으니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큰 의견 충돌 없고 나름 조용히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저와 형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을 끊느니 마느니 할 정도로 사이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24시간을 싸우지도 않고 같이 있다니 조금 의아하시죠? 저와 형님이 이렇게 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와 형님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제 남편은 저보다 2살 적은 연하남이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제 남편의 누나가 고등학교 동창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그다지 친하지는 않은 사이였지만 내심 동창이니 좀 편한 시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요. 그러나 저의 시집살이는 절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한 달 뒤, 그날은 며느리로서 맞이하는 첫 명절날이었어요. 저는 첫 명절이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첫 명절이라고 한복을 입고 온 거야? 애쓰는 건 알겠는데 한복이 틀렸어. 한복이 틀렸다니 무슨 소리야? 야, 이주희, 말 똑바로 못해? 나랑 너랑 고등학교 때는 친구였어도 지금은 내가 너 형님이야. 존댓말 써야지 어디서 지금 반말을 찍찍 뱉어대? 미진이 말이 맞아. 아무리 너희 둘이 같은 학교 동창이었어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 주희 너는 이제부터 미진이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써가며 형님 호칭 똑바로 붙이도록 하렴. 그래야지 친척들이나 남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들어. 알겠니? 주희야, 엄마랑 나는 너가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친척 어른들에게 크게 욕먹을까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야. 그니까 이제 절대 여기 시댁에서는 나는 물론 우리 동생에게도 반말하지 마. 알겠어? 우리 친척분들 그런 거 정말 싫어하셔. 알겠지? 뭘 이런 거 가지고 애를 혼내? 그래도 주희는 첫 명절이라고 생각해서 한복 입고 왔는데 그 마음이 예쁘잖아. 다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주희야, 새벽부터 오느라 수고 많았다. 인자한 시아버지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첫 명절에 며느리의 군기라도 잡으려는지 도끼 눈을 뜨며 제 말이나 행동, 복장까지 지적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옆에서 얄밉게 말하는 형님이자 제 동창 김미진은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아주 미워 보였어요.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봐요.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뭘 끼어들어? 그냥 아무 말 말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요. 유일한 제 편인 듯했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아무 말도 못하고 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잠깐 주차장에 짐 가지러 간다더니 함흥차사였고 저는 그저 이 상황이 너무 불편했어요. 지금 할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불편하게 한복을 다 입고 와? 게다가 한복도 그게 뭐니? 너는 노기 홍상도 몰라? 갓 결혼한 사람은 녹색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거. 그래, 맞아. 한복을 입으려면 제대로 입고 와야지. 네 한복만 보면 새색시가 아니라 무슨 파티장 가는 사람인 줄 알겠어. 아, 맞다. 너 고등학교만 졸업했지? 그래서 노기 홍상이라는 단어도 모르겠네. 얼른 옷이나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와.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이렇게 사람 정신 사납게 만드는지 원. 빨리 이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라. 할 일 많다. 시어머니는 저를 창고방으로 밀어넣으며 몸빼 바지에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던져주셨습니다. 저는 기껏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칭찬은커녕
구박이나 듣고 있으니 너무 속상했어요. 시어머니가 던져주신 옷으로 갈아입으며 앞으로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고 나오니 형님이 제 앞에 천조가리를 하나 던졌어요. 자, 이거 선물. 네 몸빼바지랑 잘 어울리겠네. 이거 입고 열심히 부침개도 부치고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해. 넌 이 집의 며느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알지? 형님이 던져준 천조가리는 바로 앞치마였는데 이미 김치 국물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세탁도 전혀 하지 않았는지 이상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지금 누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침에 한복 입고 왔는데 그 옷은 또 뭐고? 누나? 네 누나는 나야. 어디서 지금 누나라 그래? 그냥 네 와이프 이름 부르든가 아니면 아내라고 호칭해. 너도 고졸 출신인 쟤 따라 무식해지냐? 형님은 큰 목소리로 제 남편을 구박했고 그 덕에 잠깐 방에 들어가셨던 시부모님까지 다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다들 천명절부터 왜 이리 소란이냐? 대체 미진이 너는 왜 주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야? 그게 아니라 미진이가 주희한테 시댁에 대한 예의를 알려주는 거지. 천명절에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오는 새댁이 세상 천지에 어딨어? 당신도 괜히 주희 편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요. 평소처럼 가만히 있다가 부침개 다 되면 먹기나 하면 되지. 뭘 자꾸 평소답지 않게 왔다 갔다 하며 참견질이야? 영진이 너도 괜히 주희 옆에 붙어 있을 생각 말고 너네 아버지랑 같이 방에 들어가 있어. 알겠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방에 들어가서 쉬라고 한 뒤 저에게는 일거리를 잔뜩 던져주셨습니다. 제가 부쳐야 할 부침개의 종류가 무려 7가지나 되었고 잡채에 만두까지 빚어야 했어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일을 할 동안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으로만 시키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첫 명절이라 어지간하면 조용히 보내고 오려고 했으나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정말 너무하더군요. 제가 여기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저는 시댁에 종살이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어머니, 형님, 저 혼자 이 많은 음식 못해요.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셋이서 나눠서 일하는 것이 빨리 끝나니까 어머니와 형님도 같이 해요. 저는 마저 전을 부칠 테니 어머니는 잡채 좀 해주시고 형님은 만두를 빚어주세요. 그럼 빨리 일도 끝나고 좋잖아요. 뭐라는 거야? 당연히 며느리가 시댁에 왔으면 음식하고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꼴랑 1시간 해놓고 힘들어. 우리 엄마는 매년 명절 때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셨어. 이제 네가 이 집 며느리니까 당연히 네가 다 해야지.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실 동안 형님은 옆에서 뭐 하셨어요? 설마 음식하는 거 하나도 안 도와드리고 다 되면 나와서 밥만 축낸 건 아니죠? 너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미진이 얘는 그동안 공부하느라 음식 같은 거 하나도 못해. 얘가 그동안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공무원 공부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이깟 음식 만드는 것을 시키니? 엄마, 쟤는 고졸이잖아. 천하태평하게 카페에서 커피나 내리고 있는 무식한 게 뭐 그딴 걸 알겠어? 형님은 계속 무슨 말만 하면 제가 고졸이라며 무시를 해댔습니다. 제가 고졸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공부를 못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 저는 전교 1등을 도맡아서 했고 형님은 전교 2등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좋은 대학교에 입학은 했으나 대학교 입학 후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중퇴했어요. 그 뒤로 과외부터 시작해서 편의점, 음식점 등 불법적인 곳만 아니면 어디든 가서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기를 2년 정도 지나니 적지 않은 돈이 모였고 그 돈으로 다시 대학교에 갈까 했으나 대학교보다는 제 사업을 시작해보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카페를 차렸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풍족하게 먹고 살 정도의 순수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동안 형님은 수도권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여 무사히 졸업했어요. 어이, 고졸.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라 밥도 차려야 하는데 좀 서둘러. 언제 음식을 다 하려고 그래? 형님은 저를 고졸이라며 계속 비꼬면서 말을 했고 제가 한마디 하려던 차 남편이 먼저 형님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진, 너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내 와이프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 솔직히 내 와이프 고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백수의 명품만 밝히는 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 너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 아니라고. 어쭈, 지금 네 와이프라고 편드냐? 아이고, 결혼 안 한 사람 억울해서 어디 살겠어? 사실 형님은 대학교 졸업 후 오랜 기간을 취업 준비생으로만 있다가 30살이 넘은 지금은 4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형님은 대학교 졸업 후 그 어느 회사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저 취업 준비와 공부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부모님의 돈으로 먹고 사는 백수였던 것이죠.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네가 이 집에서 뭘 하는데? 엄마 도와서 집안일을 거들기를 하냐? 아니면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를 하냐?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뭐해? 30살이나 넘긴 지금까지 취업 하나 못해서 아직도 부모님 돈이나 타먹고 살면서. 그리고 꼴의 분수를 알아야지. 명품은 또 오지게 밝혀요. 내가 뭐 놀기만 해? 나 그래서 지금 공부하잖아. 공무원 되려고 공부하고 있잖아. 내가 1년만 맘 잡고 하면 나 분명히 공무원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명품을 사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인데? 야, 그 명품들 다 네 돈으로 샀어? 내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으로 산 거잖아. 아니야? 무슨 기생충도 아니고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 지 손으로 돈도 한 푼 못 버는 주제에 어디서 지금 신우짓이야? 그리고 내 와이프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는 네가 함부로 무시할 사람 아니야. 다시는 내 와이프 무시하지 마. 형님과 남편의 다툼을 가만히 듣고만 계시던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을 짝소리나게 때리셨습니다. 솔직히 저로서는 남편이 틀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시어머니의 행동이 조금 의아했어요. 김영진, 누나한테 대들어? 주희 너는 도대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누나한테 큰 소리니?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아들, 딸 이렇게까지 싸운 적 없었다. 너와 결혼하기 전에는 애틋한 남매는 아니었어도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다고. 제가 구워 삶다뇨. 저는 남편이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왜 그리 저와 남편에게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 영진이가 미진이한테 이렇게 대드는 게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아유, 영진이 쟤는 꼭 자기같이 맹한 년을 데리고 왔구나. 어릴 때도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더니 커서도 저렇게 지 고집만 부리고 다녀요. 아유, 속 터져. 사실 남편은 어릴 때 공부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고 성적도 중하위권이었습니다. 이 성적으로 대학교에 가봤자 돈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고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도배 자격증을 따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일해온 탓에 지금은 경력도 꽤 많고 이 업계에 입소문도 나서 어지간한 대기업 연봉만큼은 받으며 일하고 있답니다. 저는 남편이 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어머니나 형님은 남편이 대학교도 가지 못하고 도배일이나 한다며 여전히 무시를 당하고 있었어요. 대학교도 나오지 않은 주제에 뭘 안다고 집에서 큰 소리야? 너나 네 와이프나 둘 다 멍청한 건 똑같아. 미진이 말이 맞아. 내가 영진이 네가 아들이라고 얼마나 공들여서 키운 줄 알아? 그런데 너는 대학교도 못 나오고 한다는 일이 꼴랑 남의 집 도배해주는 거야? 그걸로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지금은 네 누나가 돈 못 벌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 먹고 공부해서 공무원만 돼봐. 그러면 아주 너보다는 100배, 1000배는 돈 더 벌걸? 그놈의 대학교. 내가 대학교는 못 나왔지만 누나처럼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누나처럼 자기 분수도 모르고 명품만 밝히면서
부모 등골 뽑아먹은 적 있냐고. 나 정말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단 한 번도 엄마한테 10원 한 장 받은 적 없었고 오히려 내가 꼬박꼬박 용돈 보냈어. 그런데 그 잘난 대학교까지 나온 누나는 여전히 백수야. 여전히 엄마 등쳐먹고 살면서 명품이나 밝히는 철없는 백수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 내가 더 나은지 아니면 누나가 더 나은지.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는 점점 더 격해졌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교 입학은 했지만 결국엔 남편처럼 졸업은 못한 고졸이잖아요. 고졸인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꼭 저를 무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명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누나, 가자. 이딴 집구석 이제 다시는 오지 말자. 남편은 화가 많이 나서 제 손을 잡아 끌고 가져온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은 남편을 말리기 시작했고 시끄러운 소리에 방에서 주무시던 시아버지까지 나오셨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기분 좋은 명절날 왜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느냐고. 누나가 왜 아직도 지 앞가림 못하고 저러고 사는지 알아요? 두 분 다 누나만 오냐오냐 해줘서 저렇게 생각 없이 자란 거예요. 이제 두 분 다 정신 좀 차리세요. 누나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좀 살아.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게 지금 어디서 누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훈계질이야? 이래서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며느리가 공부 잘하는 며느리였으면 이 상황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마무리했을 텐데 주위 너한테 실망이구나. 네? 아버지, 지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상황이 저의 최종 학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에게 한없이 인자하셨던 시아버지마저 저의 최종 학력을 들먹이며 이 모든 상황이 다 저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탓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소리 듣지 말라고 하며 제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제게 너무 부끄럽다며 이제 시댁에 오지 말자고 하는데 순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을 보니 그동안 이렇게 차별만 당하고 살아왔을 남편이 짠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카페에 찾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큰 규모의 손님도 적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생각보다 카페가 크고 손님도 많구나. 명절에는 나나 미진이가 조금 과한 것 같았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가 첫 명절에 그러고 가버리니? 남편이 제 손을 끌고 나가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저만 안 간다고 버텨요? 하여튼 말 대답은. 그건 그렇고 돈 좀 있니? 돈 있으면 좀 줘봐. 갑자기 웬 돈이요?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미진이 말이다. 비록 지금은 직장이 없는 백수지만 언젠간 공무원도 될 건데 남들 보기에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 옷, 가방, 신발 다 명품인데 미진이가 자동차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 미진이한테 외제차 한 대 사주려는데 너가 돈 좀 줘.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형님이 자동차를 사야 하니 돈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반 중고차를 사달라고 해도 기가 막힐 판국에 저도 못 끌고 다니는 외제차를 사달라니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형님 외제차를 제가 사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제가 뭐 엄청난 갑부도 아니고 무슨 수로 외제차를 사요? 아니긴 뭐가 아니니? 세상에 딱 하나뿐인 너의 시누이를 위해서 그것도 못 해줘? 그래, 지금은 돈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미진이가 이악 물고 공부해서 공무원만 돼봐. 그럼 설마 외제차 사준 너를 모른 척 하겠어? 외제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쉽게 사줘요. 그리고 자동차를 끌고 다니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데 면허는 있어요? 형님 면허증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필기시험 보긴 봤는데 떨어졌나 보더라. 그래도 고등학교 때 전교 2등까지 한 아이니 다음엔 붙겠지. 아직 운전면허증도 없으면서 무슨 외제차예요. 그리고 저는 형님이 면허증이 있어도 그 돈 절대 못 보태요.
솔직히 우리 집 형편 너도 잘 알잖아. 우리 집에서 미진이한테 그래도 외제차 사줄 능력 되는 사람 너랑 영진이 뿐이야.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사람이 어쩜 그렇게 비관적이야? 대학을 안 다녀서 그런가? 아무튼 너가 돈 보태주는 걸로 알고 난 이만 가보마. 사실 시댁은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이사님 직급으로 계시고 시어머니는 결혼 후 평생을 전업주부로만 사셨어요. 그런데 요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시아버지의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시댁의 형편은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나마 잘 벌어서 조금씩 생활비를 보태주고는 있으나 아무리 그래도 형님 외제차를 사달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은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 속을 뒤집어 놓고 나가셨고 저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그저 냉수만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카페에 제 고등학교 동창인 수진이와 민희가 놀러 왔어요. 이 친구들은 둘 다 결혼해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제 카페에 찾아와 꼬박꼬박 매상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친구인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이런 돈은 반드시 다 받아야 한다며 기어이 1원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다 계산하고 가는 고마운 친구들이랍니다. 저는 마침 손님이 없어서 수진이와 민희와 함께 수다를 떨다가 명절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인은 이번 첫 명절 어땠어? 미진이가 잘해줘? 말도 마. 아주 말끝마다 고졸이라며 나를 무시하는데 화가 너무 나더라. 걔가 널 무시해? 하긴 걔가 고등학교 때 전교 2등이어서 전교 1등인 너를 무지 싫어했잖아. 그래서 신우짓이라도 하고 싶었나 보네. 그런데 걔는 뭐하고 살아? 결혼은 했어? 아니면 회사 다니나?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취업 못하고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 당연히 결혼도 못했고. 지금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답시고 놀고 있는 것 같더라. 보니까 부모님께 돈 받아서 명품만 엄청 사나 봐. 나이 30 먹고도 부모님께 용돈 받는 사람이 있다니 여러모로 대단하네. 시어머니는 어떠셔? 시어머니도 완전히 김미진 편이지. 사실 조금 전에 시어머니 왔다 가셨는데 나한테 세상에 딱 하나뿐인 신우의 외제차를 사달란다. 나도 못 끌고 다니는 외제차를 내가 사줘야 하는 거니? 네가 왜 미진이 걔 차를 사줘? 게다가 외제차? 외제차가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사줘? 정말 너무하시네. 근데 웃긴 건 우리 형님 말이다. 운전면허도 없어. 심지어 이번에 면허 필기 시험에서 뚝 떨어졌어. 우리 셋은 한참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니가 옆을 보며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니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거기에는 형님이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저를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형님과 제가 눈이 마주쳤고 형님은 바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내 차 못 사준다고 했다며? 이진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기둥 뒤에 가려져서 못 봤네. 너희 셋은 아직도 연락하며 지내? 나야 뭐 그럭저럭 잘 지내지 뭐. 온 김에 우리 커피나 한잔 하자. 그래도 우리 다들 고등학교 동창인데 커피 한 잔은 할 수 있지? 수진이와 민희는 형님을 자리에 앉혔고 저는 갑자기 단체 손님이 와서 더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에게 커피와 디저트를 다 건네고 다시 수진이 민희에게 갔을 때는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이상했어요. 수진이와 민희의 표정은 신났고 형님은 그 사이에서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 남편 회사에 34살인데 신입으로 들어온 여직원이 하나 있거든? 그때까지 뭐 했냐고 물으니까 글쎄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 안 돼서 회사에 취업했다는 거 있지? 근데 들어보니까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것 같은데 계속 취업도 안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며 부모님 등골이나 빼먹고 산 것 같더라고. 근데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명품은 발끝까지 휘감고 다니더라.
지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또 꼴의 자존심은 높아서 부모님한테 외제차 사달라고 졸랐다 하더라고. 어머,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일은 잘해? 그런 사람이 일을 잘하겠니? 이번에 회사에 외근이 많아지면서 회사에서도 운전면허 따라고 했는데 필기시험도 떨어졌다더라. 자기 말로는 대한민국 인류대학을 나왔다는데 필기시험을 떨어진 게 말이 되니? 그냥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부모님 돈으로 살고 싶을까? 나라면 적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내 생활비는 벌었을 거야. 어머, 근데 미진아, 어디 아파?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얼굴은 또 왜 이렇게 빨개? 열이라도 나나? 아니, 그냥 나 먼저 간다. 형님은 후다닥 나가버리고 그 모습을 본 수진이와 민희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제가 손님 응대하느라 바쁜 동안 수진이와 민희가 계속 대화를 나누며 은근히 형님을 무시했나 보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형님 본인을 욕하는데 또 대놓고 자신의 욕을 한 것도 아니니 화를 낼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있자니 화는 나고 뭘 어찌하지를 못하다가 결국 뛰쳐나가버린 것이죠. 그날은 금요일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정말 많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던 와중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화장실 갈 새도 없이 바빴던 터라 형님의 전화도 당연히 받을 수 없었고 그렇게 마감까지 아주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남편과 간단히 맥주 한 잔을 한 후 잘 준비를 하는데 밖에서 누가 우리 집 문을 세게 두드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형님이었는데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야, 네가 뭔데 감히 친구들한테 내 욕을 해? 아까 수진이랑 미니 말이야. 어떻게 걔네들이 내 이야기를 다 알아? 무슨 소리세요? 수진이랑 미니가 뭘 어쨌는데요? 걔들 남편인가 하는 사람이 다니는 회사 여직원 이야기. 내 이야기 아니냐고. 네?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발뺌하는 거 봐. 좋은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안 하고 공무원 준비하면서 부모님 등골 빼먹는 이야기. 운전면허 떨어지고 외제차 사달라고 한 것까지 다 내 이야기잖아. 나랑 나이도 같고 말이야. 내가 바본 줄 알아? 그 회사에 형님 같은 사람이 또 있나 보죠 뭐.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또 어딨어? 그게 말이 돼? 잘 알긴 안 해. 들어보니까 와이프는 그냥 사실을 다 말한 것뿐인데 그게 이 밤에 이렇게 와서 행패를 부릴 정도로 화낼 일이야?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곱게 잠이나 자. 여기서 주정 부리지 말고. 뭐? 주정? 너 누나한테 말 다 했냐? 형님은 술에 잔뜩 취해서 언성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형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내심 형님이 술에 많이 취해서 혼자 길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까 걱정되긴 했는데 남편은 술에 아무리 취했어도 항상 집은 알아서 잘 찾아갔다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창 잘 자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무섭게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고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손을 덜덜 떨고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대.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거 아니고 진짜야? 전화 건 사람이 누구였는데? 남편의 말로는 형님이 술 취해서 집으로 가다가 길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이 형님을 발견하고는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시부모님께 연락했는데 시부모님은 딸이 그 새벽에 술에 취해 경찰서에 있다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운전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박아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현장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정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잡고 영정사진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형님은 여전히 술이 깨지 않아 해롱거렸습니다. 새벽녘이 다 돼서야 형님은 정신을 차렸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껏 제대로 된 효도도 못했는데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나 때문에. 아이, 내가 술만 먹지 않았어도. 형님은 어린 아기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우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라 그런지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형님 옆에 앉아 형님의 어깨를 토닥였는데 형님은 저를 째려보더니 확 미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엄마가 찾아갔을 때 돈 빌려준다는 소리만 했어도, 아니지, 수진, 민이 그년들한테 내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술은 마시지 않았을 거다냐. 그럼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지는 않았겠지. 형님의 어이없는 억지에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것을 다 제 탓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 맞받아칠 말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너도 솔직히 우리 부모님 싫었지? 넌 지금 속으로 신나서 만세삼창이라도 부르고 싶겠다, 그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형님이라고 대접해주니까 웃음냐? 둘 다 그만해. 여기 부모님 장례식장이야. 싸움터 아니라고. 싸우더라도 장례식 다 끝나고 싸워. 울부짖음에 가까운 남편의 말에 저와 형님의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형님은 제게 자기 부모님을 죽인 년이라며 끔찍한 원수를 보듯이 저를 흘겨보았어요. 남편은 형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를 잃은 상실감과 깊은 슬픔에 빠져 주변 상황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따라 형님이 제게 어떤 소리를 하든 철저히 못 들은 척하며 손님 맞이를 했습니다. 형님은 그런 제가 더 얄미워 보였는지 더 큰 소리로 제 욕을 해대기 시작했지만 저나 남편이나 그런 형님을 무시했어요. 그렇게 슬프기도 화가 나기도 한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형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야, 인사 안 해?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이 집의 가장 윗사람은 나야. 이제 내 말 깍듯이 잘 들으라고. 그런데 넌 참 뻔뻔하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부모님 죽인 사람이 바로 넌데 무슨 낯짝으로 끝까지 장례식장에 있어? 도대체 내가 왜 니네 부모님을 죽인 사람인데? 내가 진짜 장례식 하는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그래봤자 넌 내 동생의 와이프, 즉 내 미치야. 알겠어? 그리고 시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바로 나한테 반말이냐? 야, 존댓말 똑바로 안 해? 형님은 저에게 매섭게 눈을 부라리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순간 장례식을 치르며 참고 참았던 제 화가 폭발하여 저도 형님의 뺨을 때렸어요. 지금 뭐하냐? 감히 네가 내 뺨을 때려? 미쳤어? 제정신이야? 왜? 너는 내 뺨 때려도 되고 난 네 뺨 때리면 안 되냐? 누나, 그만해. 내가 장례식 내내 지켜봤는데 이 인간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지금 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이 마당에 그동안 자기가 한 짓들을 후회해야지. 후회는커녕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남 탓을 해. 나 이제 친누나 없고 형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 테니까 누나도 괜히 사람 같지도 않은 저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야, 니랑 전혀는 이혼 도장 찍으면 남남이지만 너랑 나는 피가 섞인 남매야. 가족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딴 식으로 말해? 가족도 가족다워야지.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렇게 부모님 등골 쭉쭉 빼먹고 항상 자기 탓은 안 하고 남 탓만 하고 살지. 어디 한번 계속 그렇게 기생충처럼 살아봐.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내가 두고 볼게. 아니다. 그냥 알아서 잘 살아. 이제부터 우리는 남남이야. 알겠어? 이제 누나가 죽든 말든 신경 안 쓸 테니까 누나도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남편은 장례식 내내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고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형님이 제 카페에 찾아왔어요. 순간 장례식장에서의 일이 생각나 확 쫓아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무슨 말을 하러 왔나 궁금해서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잘 되네. 내가 부탁을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요새 내가 취업 준비하느라 조금 바쁘거든? 네, 형님도 이제 공부해도 안 되는 공무원 말고 취업 준비하셔야죠. 잘 생각하셨어요. 말 얄밉게 하는 건 여전하네. 그런데 면접 보러 가려면 정장도 필요하고 어울리는 구두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 사실 부모님이 주신 돈 다 써버렸거든. 부모님이 뭐 보험을 들어놨던 것도 아니고 말이야. 설마 그래서 제게 돈을 달라고 오신 건 아니죠? 나도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어. 날 뭘로 보고. 그냥 내가 정식으로 취업하기 전까지만 여기 카페에서 일하게 해줘. 상황을 보아하니 항상 돈을 주시던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니 형님은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그래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표정은 여전히 당당했고 기고만장했어요. 형님, 그런데 저는 지금 있는 직원으로도 충분해서 더는 사람을 고용할 계획이 없는데요. 뭐 정 급하시면 최저 시급 받으며 설거지나 주방 청소는 어때요? 그거라도 하실 수 있겠어요? 뭐? 설거지나 주방 청소? 날 뭘로 보고 그런 일을 시켜? 내가 이 나이 먹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나 이래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대학교 나온 여자야. 난 최저 시급 받으면서 그런 일 못해. 못하시겠으면 가서 다른 일 알아보시던가요. 저는 굳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형님은 씩씩대면서 카페를 나갔고 저는 그러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형님이 다시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은 또 무슨 일이세요? 어제 네가 그랬지? 설거지에 주방 청소 아르바이트 시켜줄 수 있다고. 뭐 여기서 돈 벌어봤자 코딱지만큼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 일이라도 해볼게. 요새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런가 아르바이트 자리가 어쩜 이렇게 하나도 없는지. 당분간 그 일이나 좀 하지 뭐. 그래도 되지? 형님은 어제 계속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지 다시 제 카페에 찾아와 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형님이 못 믿어왔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기에 속는 셈 치고 한번 일을 맡겨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2시간이나 지났으려나요? 손님들은 밀어닥치는데 컵이며 접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방에 가보니 설거지를 하고 있어야 할 형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실에도 매장에도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몸살 난 것 같아. 설거지 못하겠어. 몸살? 고작 2시간 일하고 몸살? 하긴 나이 34살 먹도록 아르바이트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솔직히 형님이 일을 잘할 것이라고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루는 버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커녕 고작 2시간 하고 도망을 갔다니 좀 어이가 없었어요. 고작 2시간이라니. 내 생에 그렇게 힘든 일은 처음이다. 그리고 말이야, 설거지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래봬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4년제 대학교 나온 여자잖아. 그런 내가 고작 최저 시급 받으면서 설거지나 한다는 게 어디 말이 되니? 그래서 내가 관둔 거야. 내가 때려치운 거라고. 야, 내가 정말 너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너보다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한 사람으로서 충고 한마디 하는데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야, 꼰대냐? 그깟 아르바이트 좀 더 많이 해봤다고 어디서 나를 가르치려 그래? 내가 너보다 더 윗사람인 거 잊었어? 윗사람이면 윗사람처럼 행동해, 김미진. 이제 이 세상에 너의 어리광 받아주고 너가 필요할 때마다 돈 주시던 너의 부모님 안 계셔. 이 세상에 너를 쉽게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좀 살아. 알겠어? 야,
어디서 고졸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그래. 대학교 졸업장도 없는 주제에. 그깟 대학교 졸업장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뭐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런데 말이야, 지금 세상이 변했어. 너 생각처럼 명문대학교 졸업장이 너를 먹여 살려주는 그런 시대 이젠 아니라고. 정신 좀 차리고 현실을 제대로 봐. 알겠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 어디든 다 갈 수 있어. 알아? 나중에 내가 대기업 취직하면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나 하지 마. 그래, 제발 부탁이다. 제발 마음 좀 딱 먹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디 회사 생활이나 한번 좀 해봐. 그래서 내 앞에서 한번 떵떵거려 보라고. 알았냐? 형님은 화를 잔뜩 내며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나 남편이나 굳이 형님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남편도 그동안 고졸에 도배일이나 한다며 형님한테 하도 무시당하고 살아서 남편도 형님에 대한 애틋한 감정 따위는 없었거든요. 그 뒤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고 특히 그날은 개업 이래로 최대의 매출을 찍은 날이라 뿌듯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영업이 다 끝났는데 누군가가 거짓골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형님이었어요. 주희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너무 배도 고프고 당장 잠잘 곳도 없어. 형님은 저를 보더니 대뜸 무릎을 꿇으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사연을 들어보니 지난 3개월간 회사에 가기 위해 이력서를 많이 냈지만 단 한 번도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고 해요.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평생 일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요? 당연히 갈 때마다 혼만 잔뜩 나다 쫓겨났다고 합니다.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어져서 집도 다 팔고 부모님의 돈으로 샀던 명품 가방도 다 팔고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말인데 나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자면 안 될까? 정말 이제는 밖에서 노숙해야 할 판이야. 아무것도 없다고. 형님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제게 부탁을 했지만 그동안 형님이 저를 무시했으니까 솔직히 같이 집에 가기 싫었어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남편 역시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 여자인데 밖에서 자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냥 가게에서 자라고 하고 왔습니다. 다음날 저는 카페에 출근해서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동안 형님의 행적을 보았을 때 카페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키지도 않은 가게 청소에 정리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형님이 아주 약간은 철이 든 것으로 보여서 속는 셈 치고 형님에게 설거지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설거지? 알았어. 내가 할게. 또 시킬 일 있으면 뭐든 말만 해. 나 열심히 일할게. 쫓아내지만 말아줘. 형님은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방으로 들어가 컵과 그릇에 광이 날 때까지 설거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뒤로도 가게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어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땡이 한번 부리지 않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달라진 형님과 함께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사실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형님이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형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가득한 저와 남편이지만 이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서히 형님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보려고 해요. 저와 형님의 길고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이 형님의 욕을 쓰는 것 같아 조금 찔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형님도 한번 우리 이야기 써보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제 동창이자 형님인 미진이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미진아, 한동안은 내가 너를 오해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평생 가족으로 함께 늙어가고 싶다. 우리 이제는 제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에 벌써 이혼녀로 살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솔직히 제일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이혼이었지만 인생사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이혼만은 하지 말자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였어요. 이혼 가정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구박을 당하거나 눈칫밥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 엄마가 아빠가 줄 수 있는 사랑까지 2배로 주셔서 부족함 없이 자랐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는 애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된 저는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런 저인데도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결정에 후회되는 부분이 없어요. 현재 저는 카페를 운영하며 아들과 친정엄마와 같이 지내고 있어요. 원래는 전 남편이랑 같이 운영하던 카페였는데 이제는 제 소유가 되어서 몇 명의 알바생을 두고 저 혼자 관리하고 있어요. 가끔 저희 가게에 부모님 2분과 손 꼭 잡고 오는 아이들을 보면 제 아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짠해져요. 그래서 더더욱 아이한테 아빠의 빈자리도 느끼지 못할 만큼 잘해주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혼하게 된 이유는 오로지 전 남편 때문이에요.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죠. 아이도 있으니 어떻게든 참고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질 때도 전 남편한테도 아빠 노릇은 제대로 하라고 했었어요. 만약 아빠 노릇도 못하면 평생 애 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첫 아들이라 그런지 이혼해서도 아이를 끔찍하게 아껴주고 있네요. 제가 남편이랑 헤어지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여자들 때문이었어요. 예전에는 여자 사람 친구라는 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인터넷에서 여사친이라고 줄여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생기면서 여자와 남자도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제 남편 보면서 역시 여자와 남자가 그냥 친구가 되기는 어렵다고 느꼈어요. 남편은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생긴 얼굴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지만 배려심이 남달랐어요. 여자에게만 말이죠. 연애 시절에도 데이트할 때 저를 세심하게 잘 챙겨주는 모습에 반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여자한테도 세심하긴 마찬가지인 거죠. 원체 친화력이 좋고 외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은 떨어지는 외모에 비해서 항상 주변에 여자가 많았어요. 하지만 전 남편과는 다르게 저는 여중, 여고, 그리고 여대를 나와서 주변에 남자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전까지 남자를 사귄 적이 아예 없었어요. 어떻게 남자를 사귀는지도 잘 몰랐고요. 그런 제가 회사 사람이 소개시켜줘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제 첫 남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헤어지는 결말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테죠. 하지만 그때는 홀딱 반해버린 후인걸요. 항상 먼저 리드해주고 싱긋 웃어주는 미소도 좋았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이것저것 엄마처럼 챙겨주는 섬세함도 반하게 된 이유였죠. 그래서 가정을 꾸리면 참 행복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양가 어른들에게 교제 사실을 오픈하고 나서 슬슬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친정엄마가 부족함 없이 해주셨지만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시모의 언짢은 표정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때마다 중간에서 남편이 잘 대처했거든요. 그리고 다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고 해서 나름 걱정도 많이 했어요. 연애 때 한 번도 안 싸운 커플도 결혼식 준비하면서는 싸운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서로 큰 소리 오가는 거 없이 양보하며 잘 풀어나갔죠. 오히려 결혼식 준비하면서 싸웠다는 사람들 보면서 왜 싸우지? 란 생각을 했었네요. 하지만 저는 결혼식을 끝낸 이후에 싸우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결혼식 스냅 사진을 보고 말이죠. 남편과 같이 앉아서 사진을 확인하는데
마지막쯤 신랑 신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죠. 이게 웬걸? 누가 신부인지 헷갈리게 밝은 옷을 입은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객으로 온 사람들은 최대한 하얀 옷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신부에 대한 매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죄다 화이트 베이지 컬러의 밝은 색상의 옷만 입고 왔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여자들이라 남편에게 누군지 물어보았죠. 자기야, 신부 대기실에 있을 때 이런 옷 입은 사람들 못 봤는데? 이 사람들 누구야? 당신 친구야? 응, 내 고등학교랑 대학교 동창들이야. 꼭 청첩장 달라고 하길래 줬더니 다들 많이 와줬네. 아무리 친하게 지낸 친구라고 해도 이게 뭐야. 결혼식 사진인데 당신 옆에 딱 붙어서 사진 찍는 것도 이상하고. 옷 스타일은 또 뭐야? 당신 사이에 두고 신부만 여러 명인 것 같잖아. 뭐야 이 사진?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 애들이 장난치려고 이렇게 했나 봐. 기분 나빴어? 워낙 장난꾸러기인 애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골탕 먹이고 싶었나 봐. 애들이 결혼을 못해서 아직 철이 덜 들었어. 자기가 이해해줘. 아니, 좀 심한 것 같아. 이 사람들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솔직히 어두운 색깔 옷도 아니고 하얀 옷만 입고 일부러 신랑 옆에 선 거 아니야? 이런 사진 찍는 사진기사분은 무슨 생각이셨던 거지? 식장의 다른 하객들도 이 모습을 다 본 거 아니야. 이게 장난으로 끝날 일이야? 이 사진 하나 때문에 내 결혼식이 엉망이 된 기분이야. 기분 풀어. 우리 결혼식 잘 끝내놓고 왜 사진으로 싸워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친구들이 장난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당신도 친구들 있잖아. 이해를 못하는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하다고 콕 집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심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게 참 거슬렸어요. 나는 남자인 친구들 아예 없어. 그런데 당신은 왜 이렇게 여자인 친구들이 근처에 많아? 그리고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식에서도 이렇게 선 넘는 행동을 하는 거지. 내가 애들한테 뭐라고 할게. 미안해.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줄 몰랐어. 그런데 당신이 좀 예민한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결혼식 사진을 옆에서 찍었다는 이유로 내가 계속 죄인처럼 당신한테 사과하는 것도 좀 기분이 별로네. 뭔가 내가 잘못한 행동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쏘아붙이니까 나도 좀 당황스러워. 탓할 사람이 없으니 괜히 남편한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친구들한테 그렇게 입고 오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남편한테 뭔 죄가 있을까 싶어서 참고 또 참았네요. 그리고 여기 밝은 색상의 옷을 입은 친구들과는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말도 했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신혼 1년도 안 돼서 남편의 밥줄이 끊겨버린 거였죠.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줄줄이 권고 사직을 당하고 있다더라고요. 결국 남편까지 사직을 당하고 말았죠. 한순간에 백수가 된 남편은 매일 게임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벌어오는 돈이 반으로 확 줄어드니 식비는 최대한 아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3달이 넘어가니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남편은 잠을 자고 있고요. 제가 퇴근 후 잠을 잘 때 남편은 새벽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자더라고요. 그러니 백수아들 둔 엄마의 심정으로 하루하루 근심만 늘어났습니다. 솔직히 아무 말 안 해도 남편이 취업 준비를 다시 할 줄 알았는데 전 직장에서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 놀고만 있는 거였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때쯤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유일하게 회사를 다니던 제가 임신을 했으니 아무리 유급 휴가를 받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수준에 도달하고 말았죠. 이 막막한 기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그런데 남편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퇴직금 받고 대출 좀 받아서 카페 장사할까?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커피는 탈 줄 알아?
여보, 아르바이트도 많이 안 해봤다며. 커피 타는 거야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학원 가서 한두 달 배우면 할 수 있어. 그리고 동네 카페 가서 몇 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워도 보고. 사실 내가 카페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 그땐 회사도 다니고 있고 카페를 차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여보가 곧 배도 불러올 텐데 서로 자유롭게 근무 시간 정해서 일하면 편하지 않겠어? 당신도 산부인과 가거나 애 돌볼 때도 자영업 하는 게 편하고 말이야. 그렇긴 하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요즘 같은 불황에 자영업은 좀... 에이, 걱정 마. 내가 카페 메뉴도 연구하고 당신보다 근무도 더 많이 할게. 그리고 나 백수 됐는데 언제까지 취직도 못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여보도 알지? 나 취직 안 되고 있는 거. 사실 그동안 취직 준비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야.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다들 1차에도 합격을 안 시켜주더라. 그러니 우리가 먹고 살 길은 자영업밖에 없어, 여보. 남편의 적극적인 의견에 전 설득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오히려 기회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과 자영업 대출 받으면 카페 창업은 가능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날은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집에 부르시더라고요. 왔니? 앉아봐라. 너네 임신도 했고 몇 달 뒤면 출산까지 하는데 둘이 밥벌이가 없어서 되겠니? 그리고 아들, 넌 언제까지 게임만 하고 자빠져 있을 거니? 엄마도 처음. 사실 우리 같이 사업할까 생각 중이야. 대출 좀 받으면 커피숍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어디 위치에 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예산도 생각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드리니 어머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 너 회사 다니면서 또 권고사직 당할까 전전긍긍 하는 것보다는 사업장 하나 갖고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엄마가 예전에 너 주려고 적금 든 거 있는데 그거 줄 테니까 이왕 사업하는 거 잘해봐라. 그리고 사업하게 되면 아이 키우면서 하기도 좋을 수 있으니 잘 선택한 것 같다. 어머님이 선뜻 돈을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원래 남편 주려고 10년 전부터 적금을 들어놓으셨더라고요. 어머님이 5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셨죠. 그래서 매일 남편이랑 학원도 다니고 창업할 카페 위치도 찾으러 다니면서 카페 사업에 박차를 가했어요. 다행히 목이 좋은 곳에 금매로 나온 자리에 빠르게 얻었어요. 역 바로 앞에 있는 자리였는데요. 자리가 좋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오전부터 정신없이 일하고 11시가 넘어 퇴근해서 침대에 누우면 3분도 안 돼서 잠이 들었죠. 임신 초기라고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무리가 갈까봐 알바생도 고용했어요. 남편도 탄탄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아무래도 2~3명은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창업하고 한 3개월 동안 메뉴 개발도 하고 인테리어 손도 보고 많이 바빴는데요. 알바생도 뽑고 카페도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는 남편이 점점 술을 먹고 퇴근하더라고요. 처음엔 이해를 해주려고 했지만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냐며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음 날도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들어오더군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서 작은 방 가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감기에 걸렸는지 몸이 오돌오돌 떨리더라고요. 오한이 살짝 들길래 당일 산부인과 진료를 보려고 남편에게 대신 카페를 봐달라고 부탁했죠. 여보, 나 오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 갔다가 집에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어제 원두 발주 넣은 거 있으니까 빠르면 오늘 오후, 늦으면 저녁까지 도착할 거야. 아, 그리고 생크림 도착하면 개수 확인해서 나한테 말해줘. 내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좀 부탁할게. 아, 당신 요즘 임신했다는 핑계로 일 너무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 친구 보니까 임신해도 만삭 때까지 일 다니고 그러는데 당신은 이제 14주 정도 됐는데 왜 이렇게 엄살을 부리는 거야? 뭐라고? 엄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그리고 저번에 부탁한 것도 산부인과 진료 보러 간다고 뺀 거잖아. 당신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다른 사람 애기도 아니고 당신 애기야.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당신은 그럼 술에 취해서 맨날 퇴근하면서 나한테 할 소리야? 요즘 카페 일도 대충 하고 일에 전혀 집중을 안 하잖아. 나는 배도 불러오는데 열심히 일도 해주잖아. 진짜 서러워서 살겠니? 아니, 의사 선생님이 안정기라고 하는데 당신이 계속 힘들다고 하니까 나도 힘든데 짜증이 나서 그랬어. 미안해. 근데 내 친구 보니까 애 가지고서도 하나도 안 힘들어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네. 계속 은근하게 친구와 저를 비교하는 말투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아픈 게 지금 거짓말 같으니 병원 가지 말고 출근해서 일하라는 거야?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냐고. 아니야, 쉬어. 당신이 말한 거 내가 오늘 다 할 테니까 오늘은 쉬어. 나 다녀올게. 제가 화를 내니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는지 후다닥 나가버리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어요. 사실 요즘 알바생 구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매장 관리도 남편이 안 하길래 제가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오래 서 있으면 다리도 퉁퉁 붓고 배도 싸하게 아플 때가 있는데 휴식을 취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일했어요. 그런데 겨우 하루 근무 쉬는 걸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죠. 그렇게 또 일주일에 딱 하루 쉬면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배달하러 간다고 하고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근처 상가에 온 주문이라 남편이 직접 배달을 간 거였는데요.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곳을 1시간이 넘어도 오지 않다니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었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배가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배달하는 도중에 친구를 만나서 잠깐 얘기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 30분 뒤에 남편이 입술을 잔뜩 내밀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아, 또 아파? 당신 몸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왜 내가 좀 쉬려고 하면 아픈 건데? 당신 나 쉬는 거 보기 싫으니까 배 아프다는 핑계 대면서 나 일 시키고 싶은 거 아니야? 뭐? 내가 아픈 척 연기하는 것 같아? 진짜 말이 너무 심하잖아. 솔직히 카페에서 일하는 시간은 내가 더 많은데 왜 그딴 식으로 말하니? 당신 맨날 배달하러 간다고 하고 나가고 2~3시간 뒤에 올 때도 많이 있잖아. 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당신만 임신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난 떠는지 모르겠어. 유난? 유난?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 여사친 보니까 당신 엄살 부리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노는 거 꼴 보기 싫고 애 핑계로 쉬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또 여자인 친구들이랑 저를 비교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얘 누구 만나고 다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핸드폰을 달라고 했어요. 서로 비밀번호 안 해놓고 살아서 바로 문자와 메신저를 확인했는데요. 톡은 최근에 대화한 사람들이 제일 상단에 뜨잖아요. 여자들 3명에 남편 1명인 단톡방이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알람이 울렸어요.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남편이 제 욕을 써놓으면 여사친이라고 하는 애들이 나도 임신해봤는데 걔는 엄살 부리는 것 같다. 너 노는 꼴 보기 싫어서 계속 배 아프다고 하는 것 같다 등등 채팅방이 거의 제 욕으로 도배되어 있었죠. 그리고 배달하러 사라지고 뭐하나 싶었는데 그때마다 여사친들 만나서 수다 떨고 놀았더라고요. 4명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순간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긴 아주 내 욕하느라 바쁘네? 아내 욕하는 게 재밌나 봐? 나는 뭐 아프고 싶어서 아파? 그냥 네 여사친들이랑 살아. 뭐하러 나랑 살아? 나는 너 노는 거 보기 싫어서 일부러 배 아픈 척하는 사람인데. 나도 힘들어서 애들한테 하소연한 거지. 뭐 내가 진짜 그런 생각으로 한 말이겠어? 당신 나를 그렇게 몰라?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임신해서 유세 부리고 일하기 싫어서 농땡이 피운다고 생각하지? 그럼 그냥 그 여사친이랑 같이 살아. 내가 만삭 사진 찍으러 가자 할 때는 카메라 울렁증 있어서 싫다고 하더니 여기 봐. 니네 여사친들이랑 사진을 참 많이도 찍었네? 진짜 웃기지도 않아. 임신한 네 친구들이랑 만삭 사진도 같이 찍으러 가지 왜? 뭘 또 그런 걸로 삐지냐? 가만 보니 여보는 속이 너무 좁아. 그건 그냥 애들이랑 심심하니까 찍은 거지. 혹시 당신 의부증 있어? 그냥 친구들이야. 말 그대로 친구라고. 내가 왜 이런 걸로 욕을 먹어야 되지? 일 빼달라고 한 건 당신인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냐고. 아, 그래? 그럼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사는 여사친들이랑 살아. 내가 빠져줄게. 어?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네 여사친들한테 가버리라고. 계속 얘기를 할수록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밀어붙이면서 내가 의부증이네 뭐네 이러는데 꼭지가 돌아버리는 느낌이었죠. 저도 지고 싶지 않아서 더 밀어붙이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막 씩씩거리니 남편이 애기 핑계를 대면서 진정하라고 하는 거 있죠?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임산부가 이렇게 흥분하면 어떡해? 뱃속에 애기 생각 좀 해. 뭐? 애기 생각을 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전부 당신 때문인데. 에휴, 말을 말자. 적반하장인 남편은 카페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3명과 제 욕을 신명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심지어 한 명은 결혼했고 저와 마찬가지로 임신까지 한 여자인데도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참 어이없지 않나요? 이후로 남편과 서먹서먹한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일적으로만 대화하고 집에 와선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 사이 출산 시기가 다가왔고 무사히 출산을 했죠.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도 남편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출산 현장을 보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남자가 출산하는 거 보면 나중에 충격 먹고 부부 사이 더 나빠진대. 나도 우리 희망이 보고 싶긴 한데 출산 과정 전부 보면 앞으로 둘째는 없을까봐 걱정돼서 산실에는 안 들어갈게. 출산을 끝내고 몸을 회복하는 중에도 남편은 간간히 얼굴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건 시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남편이 몸조리를 시모에게 맡기려고 했나 봐요. 여보, 우리 엄마가 아무래도 같은 여자니까 몸조리 도와주시겠대. 다행이지? 내가 특별히 엄마한테 부탁했어. 뭐? 말이 되니? 며느리 입장에선 시어머니가 얼마나 불편한데 무슨 생각으로 부탁한 거야? 됐어, 필요 없어. 당신이 집에서 아기 열심히 봐주면 되잖아. 너무 힘들면 친정엄마 부르면 되고. 우리 집에 장모님을? 자기야, 나 불편해서 어떻게 살라고. 내 생각은 안 해? 나 장모님이 거주하면서 아이 봐주시면 차라리 내가 나가서 지낼게. 시엄마 부르는 건 괜찮고 장모님은 싫다 이거야? 임신과 출산은 내가 했는데 당연히 산모를 더 배려해줘야 맞는 거야. 암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 그냥 친정에 한 달 동안 살 거야. 그렇게 알아. 아, 그리고 어머니한테 말씀 잘 드려. 오해하게 하지 말고. 분명히 당신이 장모님 불편해해서 내가 친정 가는 거야. 알겠어? 산후조리를 끝내고 친정에서 한 달간 지냈는데요. 주말마다 남편이 친정에 오긴 했는데 아이 얼굴만 확인하고 빠르게 가더라고요. 내심 아이에게 무심한 남편 모습에 서운함은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카페 일이 바쁘다길래 일하러 빨리 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 덕분에 꿀 같았던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당연히 남편은 신생아를 다룰 줄도 모르니 집에 와서 육아는 오로지 저 혼자 했고요. 하지만 손목은 끊어질 듯 아프고 몸은 퉁퉁 붓는데 남편은 매일 밤늦게 퇴근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도 알바생이 그만둬서라며 짧은 대답밖엔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기가 먹을 이유식을 요리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 웬일이야? 결혼하고 바빠서 전화 한번 못했네. 잘 지내지? 현지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 지금 친구 만나러 나왔다가 너희 남편 본 거 같거든? 근데 옆에 다른 여자랑 팔짱 끼고 있더라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혹시 몰라서 사진도 찍어놨거든? 너는 남편이니까 잘 알아볼 거 아니야. 내가 사진 보낸 거 한번 확인해봐봐. 뭐? 알겠어. 솔직히 제 남편은 여자인 친구가 많기는 하지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그냥 길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정도의 흔해 빠진 얼굴이고, 저도 남편 얼굴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친절하고 배려 있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제가 너무 남편을 믿은 게 화근이었죠. 곁에 있는 여자들이 친구라고 하길래 그저 친구로서 대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의심이라는 걸 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친구가 보낸 사진을 확인했는데 입고 나간 옷을 보면 분명 남편이 맞더라고요. 다른 여자랑 팔짱 끼고 다정하게 웃고 있는 걸 보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확대해보니 우리 결혼식에 하얀 옷을 입고 당당하게 남편 옆에서 사진을 찍은 년이었어요.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친구 사이에 당당하게 결혼식을 깽판 칠 리가 없는데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우리 손주는 잘 있니? 너는 애가 집에서 쉬면서 전화를 안 하니? 하여튼 요즘 것들은 시부모 공경할 줄은 모른다니까? 꼭 내가 전화를 해야지만 되겠니? 이 정도의 얘기는 시어머니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남편 때문에 기분이 상한 저는 그 말도 안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말았어요. 아, 어머님, 저 집에서 이유식 만들고 있었고 매일매일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전화 오셨으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애기 아빠가 저 몰래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애기 아빠가 바람을 피고 있어? 누구랑? 네, 애기 아빠가 친구가 워낙 많아야 말이죠. 결혼식 때도 찾아왔던데 자주 연락하고 붙어 다니더니 이제 정분이 들었나 봐요. 충격적이시죠?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중이었거든요. 어머님은 아들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임신한 와이프 두고 바람을 나게 만들어요? 얘는 그거 다 너가 남편한테 잘 못하니까 밖으로 눈을 돌리는 거지. 너가 잘했어 봐라.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나. 남편이 바람 피는 거는 여자 잘못도 있는 거야.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사근사근 대해주면서 그래야지. 너는 맨날 애기 보는 거 힘들다고 징징거린다며? 그러니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다. 이건 네 책임도 있는 거야.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남편이 바람 폈는데 제 잘못이라뇨. 지금 제가 잔소리 몇 번 했다고 바람 피면 이 세상 남자들 다 바람 펴요. 힘들다고 징징거린 것도 남편이 그만큼 못해줘서 그런 거잖아요. 정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시아버지 봐라. 내가 잘하니 그런 일 한 번이 없잖니. 그리고 너 괜히 가정에 분란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전화해서 얘기할 테니. 괜히 너가 아는 척해서 일 크게 만들면 시끄럽기만 하고 해결이 되겠니? 그러니 그냥 너는 모르는 척 해라. 시모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절 쳐다보면서 방긋방긋 웃는데 차마 이혼을 결심할 수가 없었어요. 절대 이혼 가정에서 키우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산산조각이 날 것 같아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을 설득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잘 얘기하면 남편이 되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퇴근한 남편에게 말을 걸었죠. 당신 지금 뭐하고 오는 거야? 일하고 오지 뭐라고 와.
오늘도 손님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 아, 그래? 점심은 뭐 먹었어? 오늘도 정신 없어서 그냥 샌드위치 시켜 먹었어? 어? 바빠서 샌드위치 먹었지 뭐. 거짓말하지 마. 당신 오늘 레스토랑 간 거 다 알아. 그리고 당신 지금 바람 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일 더 키우기 싫으면 그만해. 사실 이렇게 말하면 잘못했다며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바람? 무슨 바람? 친한 친구 만나서 밥 한 끼 먹은 게 바람이야? 저번부터 당신 의부증 있는 거 아니야? 친구 없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친구랑 같이 밥 먹은 거로 바람이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아까는 샌드위치 먹었다며. 그건 왜 거짓말했는데? 찔리는 게 있으니까 거짓말했겠지. 당신이 하도 뭐라 하니까 싸우기 싫어서 그냥 그렇다고 한 거지. 그리고 내가 바람 피운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당신 이렇게 사람 몰아가는 거 아니야. 사실 있는 거라고는 멀리서 친구가 보내준 사진밖에 없었고 남편이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인 증거였죠. 제가 가만히 있으니 혼자서 열을 내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외박까지 하더라고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다음날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알바생이 근무하는 시간에 말이죠. 카페에 보안상 설치해둔 CCTV가 2대가 있는데요. 물론 이러려고 쓴 건 아니지만 여기에 남편의 불륜 장면이 있을 것 같아 남편 몰래 남아있는 영상을 모조리 다운받아갔어요. 혹시 몰라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비싼 돈 주고 설치했는데 참 다행이죠. 왜냐면 남편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데이트를 했더라고요. 횟수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근무 시간이 다르니 그 점을 남편이 이용해서 아주 편하게 바람을 피웠더군요. 정신을 차려보니 전 외장하드를 들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계약서를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이혼과 상간녀 소송까지 하겠다며 말한 뒤 상담을 끝내고 사무실을 나왔는데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돌도 안 지난 아들이 저처럼 이혼 가정에서 살 생각을 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우느라 퉁퉁 부어버린 눈으로 친정에 달려갔어요. 엄마, 나 이혼하려고. 왜? 너네 싸웠어? 걔 바람났어. 이 썩을 놈이 귀엽고. 딸, 그런 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이혼 엄마도 해봤잖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우리 딸 눈물 아까우니까 그놈 위에서 울어주지 마. 엄마는 오히려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희 엄마처럼 아이를 키워주면 아빠의 빈자리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위로를 받았죠. 며칠 뒤 상간녀 소장이 먼저 도착했는지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상간녀 소송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걸 하면 어떡해. 그리고 나랑 걔랑 그런 사이도 아니야. 당신이 착각한 거라니까. 당신 바람 핀다고 나한테 말하고 폈어? 아니잖아. 근데 내가 그걸 왜 얘기해줘야 해? 그리고 당신도 이제 변호사 선임해. 나 당신이랑도 이혼할 거야. 상간녀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판결해 주겠지. 장모님이 이혼해서 당신도 이혼 쉽게 생각하는 거야?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바람 피는 아빠는 우리 지호도 필요 없어. 그리고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나 돼? 긴 말 필요 없고 내 생각은 변함없어. 당신도 준비해. 그리고 카페에서 당신 지분은 없어. 당장 짐 빼버려. 뭐? 왜? 카페 차릴 때 우리 엄마 돈 들어갔잖아. 그리고 그렇게 돈 벌어서 이 집도 산 거고.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맨날 힘들다고 집에만 있었으면서 일을 해도 내가 더 많이 했고 우리 엄마가 자금도 도와줬으니 나가야 하는 건 당신이지. 잊었어? 카페 임대 계약 내 명의로 했잖아. 사업자 대출 일으킨다고 내 명의로 계약한 거 잊었어? 그리고 재산 분할은 법정에서 가정에 대한 기여도로 따지는 거야. 네가 백날 떠들어봤자 넌 유책 배우자라고.
집은 공동명의였는데 카페 계약자는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법정 공방을 다퉜지만 카페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서인지 시어머니가 보태준 5천만 원의 절반은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재산 분할과는 별도로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죠. 더불어서 카페를 해서 번 돈으로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아파트는 남편이 갖는 대신 8천만 원을 저에게 지급하는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정도만 있어도 아들과 살기엔 부족함 없는 돈이었어요. 아, 그리고 상간녀는 소장을 안 받고 이리저리 피하면 해결될 줄 알았나 봐요. 이미 소송은 진행 중인데 말이죠. 뒤늦게 변호사 선임하고 대리 출석시켜도 승소를 할 리가 없죠. 카페에서 일하는 남편을 일부러 불러내고 카페까지 찾아와 불륜을 피운 흔적들이 고스란히 있으니까요. 상간녀에게도 소송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니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상간녀가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때는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이렇게 빌게요. 진짜 무릎이라도 꿇으라 하시면 제가 무릎도 꿇을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웃겨? 내 남편 그렇게 가지고 싶다면서 이제 와서 왜 이래? 지혜 씨가 임신한 와이프 두고 사귀자고 내 남편 꼬시는 거 이미 다 봤어. 서로 좋아 죽던 사이면서 소송 당하니까 무서운가 봐? 멍청하게 패소하고 위자료 물게 억울하니? 그럼 전 남편한테 돈 내달라 하던가. 암튼 법대로 하면 될 일을 입 아프게 또 말하게 하네. 멍청한 년. 울며 불며 소리치는 상간녀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전화가 오길래 차단을 해버렸네요. 핸드폰 번호를 바꿀까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나름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전화번호 바꾸는 게 생각보다 큰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받기 싫은 전화는 차단했어요. 남편이랑 이혼도 상간녀 소송도 나름 만족스럽게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이 아이 생각해서 재결합하는 거 어떠냐 애원하는 문자를 여러 번 받기도 합니다.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왔지만 추후 아이 문제로 연락은 주고받아야 하니 전 남편까지 차단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런 소리를 할까 싶네요. 항상 아들을 걸고 넘어지는 남편의 화법이 지긋지긋하네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제 상처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아들에게 가질 죄책감을 건드려 어떻게든 재결합을 꿈꾸는가 본데 절대 꿈도 꾸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는 친정엄마랑 같이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딸내미 걱정된다고 선뜻 도와주겠다고 먼저 연락해 주셨어요. 하여튼 저희 엄마는 제가 인생의 1순위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포장 고객이 80%인 매장에 함께 팔 디저트가 필요해 보인다며 쿠키를 같이 팔자는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엄마가 베이킹을 한 달 정도 연습하시더니 수제 쿠키를 뚝딱 만드시더라고요. 덕분에 예전 남편이 운영했을 때보다 수익이 2배가 늘었죠. 애초에 자리 잡는 것부터 거래처 알아보는 것도 제가 한 일이에요. 남편이 알바생 관리만 하고 청소만 맡아서 했지 카페 운영에 큰 도움은 되지 못했거든요. 엄마가 장사를 도와주니 매출은 보란 듯이 껑충 뛰었습니다. 한 번씩 카페에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그마저도 친정엄마가 얼굴 보기 싫다며 내쫓아 버렸죠. 요즘 열심히 일해서 돈도 잘 벌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가 쑥쑥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혼을 잘 선택했다 생각하네요. 곧 있으면 어린이집에 들어갈 텐데 혹시라도 아이가 아빠를 찾을까봐 그게 좀 두렵긴 하네요. 저희 엄마가 인생 선배시니까 엄마가 해주신 것처럼 저도 제 아들에게 아빠의 사랑까지 듬뿍 주려고 합니다.
각자가 선택한 삶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저는 제 아들을 책임지는 멋진 엄마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각자 사연 없는 사람은 없듯이 저 또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위로받고 있거든요.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 저에게 응원의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